반갑습니다. PSAT 자료 해석의 마지막이네요. 2005년도 기출 해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흔히 PSAT 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제 데이터를 토대로 2005년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몇 개는 더 있어요. 사실 공식적으로 행정고시, 외무고시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연도가 2005년입니다. 2004년 피셋도 있긴 합니다. 외무고시 피셋. 근데 그거는 외무고시에만 실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행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뭐랄까 공식적으로 뭔가 하기에는 좀 껄끄럽죠. 어떻게 그러니까 뭐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도 2005년도를 기준으로 올려놨던 것 같고요. 그 뭐 이전에 뭐 견습 직원 따로 이제 그땐 피셋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저도 알아봤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6급 상당으로 6급 주사로 임용이 되는 거였죠. 지금은 7급이랑 9급이 있나요? 어쨌든 뭐 아무튼 그런 거 있는데 공식적인 건 2005년까지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많이들 왔네요. 굉장히 뭐랄까요, 끝이라고 하니까 좀 약간 싱숭생숭한데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 빨리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표는 세계은행에서 발간하는 국가별 경제사회적 발전 지표가 있고요. 자, 옳지 않은 걸 항상 고려합니다. 이게 1번부터 옳지 않은 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냥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항상 꺼진 불도 다시 보듯이 좀 그런 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 연구개발 인력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98년도부터 C국이었으나까지 99년도에는 D국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장 큰 걸 일단 동그라미를 쳐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치는 걸 보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새끼 왜 지금 저거 동그라미 칠하지? 이거 아닌데? 맞습니다. 뭐냐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고요. 연구개발 인력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를 물었는데 주어진 표 1은 뭐죠? 국가별 인구 100만 명당 연구개발 인력입니다. 이 A, B, C, D 국가가요. 인구수가 동일하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만약에 동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인구수가 동일하면 결국 똑같이 나누는 거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10분의 2랑 10분의 3이 있어요. 누가 더 크죠? 얘가 더 크죠. 근데 여러분 이 10을 갑자기 그냥 다 같이 공통으로 지어볼게요. 2와 3이 남죠.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대소비교는 이 분모가 없어도 되는 거죠. 근데 A, B, C, D 인구가 국가별 인구가 동일하다면 다 약분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자체가 결국에 연구개발 인력의 수가 될 수 있는 건데 얘는 아니죠. 그런 조건이 없으니까 따라서 기호가 틀렸습니다. 니은 연도별로 보면 인구 100만 명당 연구개발 인력의 숫자가 많은 국가 순으로 첨단 기술의 수출액도 많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연도가 4개가 나와 있잖아요. 얘랑 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큰 순서대로 나열하거나 작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할 때 똑같은 순서를 보이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뭐 방법 없습니다. 그냥 빠르게 파악해 보시죠. 1, 2, 3, 4 1, 2, 3, 4죠. 1, 2, 3, 4 그럼 만나볼까요? 1, 2, 3, 4 여기서부터 벌써 틀렸죠. 니은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겠죠. 디귿. 일단 좀 선지를 정리해주고 가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 니은이 포함되지 않은 선지는 제외해주고 디귿은 뭐 쉬우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자 미음도 미음 이 두 개 보겠습니다. A국가, C국의 첨단 기술 수출액은 지속적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속적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지속적으로 아니죠. 31182에서 30645니까 틀렸죠. 자 그러면 리얼 틀렸으니까 답은 나왔습니다. 3번인데 5번을 웬만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증가율 보는 거니까 우리 한번 워밍업 차원에서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96년 대비 99년 첨단 기술 수출액의 증가율은 B가 가장 높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B부터 보세요. 자 이거 15,000 고지고대로 볼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계산 능력이 좀 탁월하신 분들은 그냥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수치 단위가 커지면 부담도 되는 건 사실이잖아. 맞죠? 자, 그럼 얘를 15로 보고 이 정도는 반올림 해도 돼요. 15, 29 뭐가 생각나요? 얘 곱하기 2배 하고 싶지 않아요? 30. 그럼 2배는 안 되겠지만 2배에 가깝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나머지 보죠. 지금 2배 되는 거 있습니까? 2배에 가까운 친구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껏해야 얘가 27로 보고 41로 보면 14가 증가하니까 얘는 뭐 한 50% 정도 증가를 했겠네요. 약 한 50 몇 프로 될 거, 한 52, 3%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넘어갑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금속막 두께 및 생산 라인 청정도 개선에 따른 수율 변화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는 각각 청정도 개선 비용이고요. 여기는 뭐야? 금속막 두께, 그러니까 청정도, 금속막 두께 이제 각각 개선 비용 됐고, 가로축과 세로축상의 같은 거리는 동일한 비용을 의미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할 때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라는 것이고요. 자, 이 문제가 여러분 길어지면요. 그만큼 문제 안에서 뭔가 출제자분이 우리한테 뭔가 알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뭔가 어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가로축과 세로축상의 같은 거리는 동일한, 이게 무슨 뜻일까? 뭐 여기 점근선이 나와 있으니까 얘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내 눈에는 얘가 스퀘어 정사각형으로 보이는데 뭐 여러분은 아닐 수 있겠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불편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같다고 일단 봐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랑 여기가 같으면 뭐 이제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치가 여기는 안 나왔잖아요. 근데 얘랑 얘랑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1만이면 얘도 1만이다. 즉 뭐냐면 가로 세로축의 범위가 동일하다라는 거를 여기서 캐치를 해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율은 뭐냐면 제조 공정에서 정품이 생산되는 비율이겠죠. 그러면 점선 가나는 수율 90% 곡선과 만나지 않고요. 0, 즉 원점은 0,0, 수율이 50%인 현재 공정 상태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금속막 두께 개선에 X만큼 투자하고요. 정정도의 충분한 비용, 또 뭐 많이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90%를 달성할 수 있다. 자, X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친절하게. 여기 투자를 했고요. 청정도는 많이 할 수 있대. 이쪽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얘랑 만날까? 이거 제가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야, 이거 어떻게 하다 이렇게 가겠지? 야, 만나겠네 하고 이거 하면 틀립니다.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지금 교과 과정이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그렇다 나이를 엄청 많이 먹은 건 아니에요. 저 30대 초반이고요. 고1 과정에서 배우는 이게 분수함수입니다. 유리함수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데, 이게 보면은 지금 어떻게든 안 만나. 절대 안 만납니다.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점점점점 있죠. 이거를 문제선 점선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죠, 여러분? 점근선이라고 말했죠. 수학에서는 이걸 점근선이라고 하거든요.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가 X만큼 투자해도 청정도 개선 비용에 누구야 이거? 뭐 거의 이재용 회장의 재산을 다 때려 붓는다 할지라도 개선 비용을 아무리 해도 이 수율 90%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볼게요. 현재 상태에서 수율 6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B보다 A점을 선택하는 것이 개선 비용이 적게 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B를 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사각형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염려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넓이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넓이 아니에요. 넓이는 뭐냐면 이거랑 곱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개선 비용이 얘랑 얘를 더하는 거잖아요. 더하는 것과 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자, 일단 보죠. A랑 B가 여기 있어. 60%가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A랑 B, 금속막 두께가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B 입장에서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근데 청정도 개선 비율을 볼게요. A랑 B가 보면 B는 기껏해야 A보다 이만큼 저렴합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범위가 같다고 했죠. 근데 세로축은 B가 이만큼 더 들어가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더 돈을 많이 쓰는 겁니까? B가 더 많이 쓰는 거겠죠. 그럼 뭐예요? A점을 선택하는 것이 개선 비용이 더 적게 들겠죠. 맞습니다. 디귿. 현재 상태에서 수율 70%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 개선 비용은 수율 60%인 B점을 선택하는 개선의 비용보다 크다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수율 60%인 B점이 아까 우리 살펴봤고요. 70%는 여기 있는 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이 딱 오십니까? 이게 최소가 되려면요, 이 최대한 정사각형이, 그러니까 이게 같아야 돼요. 같을 때 최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가 되겠죠, 여러분. 아까 B가 뭐였죠? 이거였죠. 그럼 똑같이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이 금속막 두께는요, 여기서 여기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청정도 개선은요,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거를 제가 헷갈리니까 똑같이 본 떠서 뭐 정밀하진 않더라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 얘랑 얘를 보면 이 화살표 얘를 제거해주면 이만큼이 남죠. 그 말은 뭐죠?
금속막 두께 비용에서 B 지점이 여기 최소 수율 70%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 개선 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냐? 수율 60%인 B점을 선택하는 것이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반대가 되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정답은 그럼 2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 국가가 있고요. 인구 증가율, 상수 접근율, 굉장히 좀 생소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아무튼 도농 간 비교를 나타냈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합니다. 골라보죠. 자, 각 국가에서 농촌 및 도시의 상수 접근율, 즉 뭐냐면 이거 되게 막 점이랑 그나마 좀 두꺼운 점선 얘네 둘이 뭐냐면 이게 지금 연도가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이제 최근이잖아요. 이렇게 되는지를 봐주면 되는데요. 지금 딱 봐도 이 비국만 제외하고는 뭐 나머지 없죠 지금. 네. 지금 뭐 다 뭐 이렇게 제각각이에요. 이렇게 가고 지금.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내려가고 있고 심지어. 자, 니은 볼게요. 2015년에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을 곳. 자, 인구 증가율은 뭐였죠?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왼쪽 지표가 인구 증가율, 오른쪽 지표가 상수 접근율이니까 여기에 가장 높은 이 실선을 찾으면 되겠죠. 누가 가장 높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 D국 말고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선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억을 제거해주고 뭐 니은은 공교롭게도 다 있었네요. 2000년을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 간 상수 접근율 얘네 둘의 차이를 이제 보라는 건데 가장 작은 거 C가 맞는지 보겠습니다. 2000년이 여기거든요, 여러분. 이만큼이고요. 없죠. 이만큼 작은 거. 그 다음에 가장 큰 국가는 어디일까요? 여기 바로 나와 있죠. D입니다. 그럼 맞죠. 자, 리을 볼게요. 인구 증가율이 높을수록 상수 접근율이 크다. 어디? 농촌에. 자, 그러면 인구 증가율이 얘가 가장 높은데 여러분 지금 농촌 상수 접근율은 지금 거의 뭐 밑바닥에 있죠. 이것만 봐도 지금 다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게 감이 안 오십니까? 얘가 지금 인구 증가율이 높다는 거는 디귿에서 우리가 판단을 했어. 그럼 얘가 최소한 얘네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 이게 맞는 선지인데 아니죠. 가장 아래에 있죠.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나눠야겠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인데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산림정원 중 산림 면적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산림 축적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단위 면적당 산림 축적량이 늘어났다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얘를 보라는 소린데 3번 산림 축적 이게 지금 산림 면적이거든요. 산림 축적량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봤어요. 뭐냐면 산림 면적 대비 축적량, 즉 이거 분의 이거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계산하라고 낸 문제 아닙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계산을 하란 소리가 아닙니다. 센스를 보는 겁니다. 수적인 뭐냐면 얘가 지금 분모가 될 사람들이고 얘가 분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분자가 될 사람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분모가 될 사람들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분모가 작아지고 분자가 커질수록 그 분수의 값은 뭐가 된다?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3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뭐야 이거? 인목들의 수령 역시 1981년 이후 높아지고 있다. 산림의 수령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굉장히 좀 특이한 그래프 같은데 이 점이 81년, 91년, 2001년 이게 지금 여러분 뭐냐면 연도별로 갈수록 지금 그러니까 이제 1살에서 10살짜리 나무들은 지금 벌써 줄어들고 있죠, 면적이. 그리고 이 지금 상대적으로 높은 것들 나이가 지금 증가하고 있죠. 반면에 이 1981년도에 해당하는 애들은 내려가고 있고요. 따라서 연도가 지금 증가할수록 산림들, 즉 나무들의 나이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1번도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94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28,057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었고요. 산불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00년부터는 연간 7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이거 한번 좀 맞는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있네. 피해 면적하고 피해 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 보겠습니다. 이거 보라는 거네. 2094
28057. 그 다음에 2000년 들어서 건수가 지금 잘 안 보이시죠? 729785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피해액, 피해 면적 아닌데 지금 피해 면적은 줄어들고 있고요. 피해액도 지금 줄어들었다 늘어났다가 이제 지금 불규칙적이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는 이제 얘랑 얘에 관한 내용인데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것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얘는 뭐 마무리고 뭐 이거네요. 뭐 입산자 성묘객의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도 증가했는데 이 요인들도 전체 산불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입산자 성묘객 실화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 좀 아프실 텐데 얘네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연도가 최근이 되는 건데요. 이 비중이 늘어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야, 비중이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문제에서는 산불 증가라고 했잖아. 그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했다고 물었잖아.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냐 했더니 여기 265, 315 맞나? 맞다고 치자고. 729, 785 건이 있죠, 여러분. 여기에 이 건수도 여러분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죠. 비중도 증가하고 있으니까 뭐 이건 둘 다 증가하면 발생 건수는 당연히 전년 대비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결국 5번도 맞고요. 4번도 맞게 되겠죠.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남녀노인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유형별 피학대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고요. 잘못 해석한 것, 즉 무슨 뜻이냐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1번 보죠. 농촌보다 도시에서 노인들의 방임, 신체적, 경제적 경험자 비율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동그라미를 쳐주는 게 좋습니다. 도시에서라고 했으니까 도시의 방임, 또 어디야? 신체, 경제 맞나요? 그러면 얘네들이 농촌보다 높은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아, 농촌이는 333인데 317이네. 벌써부터 틀렸습니다. 1번이고요. 자, 뭔가 막 1번이 정답이면은 다시 돌아보게 되고 막 그러죠. 근데 이 40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오지선다형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무슨 정답이 40개인데 20개는 정답이 5번이고 5개는 1번이고 나머지 10개는 뭐 3번이고 이럴 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율에 맞게끔 되거든요. 즉 1번이 문제인 답인 문제가 적어도 5-6개는 나오거든요.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4개에서 6개는 무조건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본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2, 3번 정도 봐주고 얘네가 옳게 해석됐으면 얘가 더 확신이 생기니까 넘어간다? 그러지 마시고 1번이 맞다고 하면은 차라리 1번을 한 번 더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냥 2번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지병이 있는 노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정서적, 경제적 비율이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맞죠? 경제적 맞죠? 나머지는 없는 사람들이 높으니까 결국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단순히 확인하는 문제에 불과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거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자료는 넘어갔는데 말은 계속 하고 있네요. 6번 보겠습니다. 짝표죠. 최근에도 잘 나오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짝표. 왜냐면 여기랑 여기 같이 있어서. 자, 어느 미독립 분단 국가의 국민들을 상대로 독립과 통일에 관한 견해를 물었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세로가 즉 행이라고 하죠. 독립에 대한 견해. 그다음에 열, 행열, 행열. 요즘 친구들은 행열 안 배우려나? 지금 요즘 고딩들은 안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찌됐건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뭐 행렬은 배웠을 것 같아요. 네. 통일에 대한 견해. 자, 기억 볼게요. 독립에 무조건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 통일에 무조건 찬성하는 비율보다 높다. 단순한 비교죠. 그런데 또 잘못 보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하다가 실수했으니까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조건 찬성 독립에 27.4, 통일은 20.5. 누가 더 커요? 독립. 그럼 맞네요. 네. 자, 니은 볼게요. 독립에 찬성하거나 아까 각주를 보면 무조건 찬성 이거 둘 중에 하나면 찬성이라고 했죠. 아, 모두 포함이구나. 네. 그럼 뭐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독립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이고 통일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은 뭐예요?
여기죠. 그러면 여기 지금 포함이 안 된 거 뭐가 있죠? 4.5. 따라서 100%라고 보면 어차피 설문조사는 100%잖아요. 걔네들이 이거 두 개에다 한 거니까 4.5%를 빼주면 뭐예요? 95.5죠. 그러면 46.4가 아니라 95.5라고 해야 맞는 거죠. 46.4. 아마 46.4가 이거 다 더한 것 같은데? 요거 맞을걸?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10이랑 얘가 지금 34점 맞네? 4. 둘이 더하면 46.4. 왜? 그럴싸하거든. 독립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이 여긴데 통일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인 애들은 얘들이야.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각형이 공통으로 지금 만나는 이 교집합 영역은 얘네들이거든. 얘네들을 더하면 되겠지? 라는 함정을 유발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요, 46.4%는 이게 건화가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언어 논리학의 논리학에서 그건데 P와 Q라는 명제가 있는데 P or Q가 선언 명제고요. P and Q가 이게 or라는 뜻이고요. 이거 꺾은 거 V 이거 반대로 한 거 이거 and라는 뜻입니다. P and Q가 46.4라는 겁니다. 뭐냐면 독립에도 찬성하고 통일에도 모두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었다면 46.4가 맞아요. 근데 뭐뭐거나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디귿. 통일에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 독립에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은 독립에 반대하는 사람보다 높다. 즉 뭡니까? 통일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기죠. 68.5에서 독립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여기 있겠죠. 이거 뭐 구할 거 있나요? 지금 얘보다 지금 압도적으로 수치가 큰데. 그러니까 높다는 걸 우리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겠죠. 리을 볼게요. 독립에 찬성하진 않지만 그럼 일단 이쪽으로 가야겠죠, 여러분. 26.6%이 사이. 통일에는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은 통일에는 찬성해요. 얘네들이잖아요. 무조건 조건부 찬성. 둘이 더하면 뭐가 되죠? 21.1%. 정답 맞습니다. 정답은 뭐가 될까요? 기억 디귿 리을 4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7번 볼게요. 이건 약간 그 사회탐구에 저는 이제 이과를 나와서 공대를 나왔는데 이게 자료 해석을 알고 보니까 이게 사회문화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사회문화 문제가 자료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회문화 맞나? 어쨌든 그 사탐 중에 굉장히 자료 해석이랑 똑같은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 비슷하네요. 다음 편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향후 어떤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알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바르게 설명한 걸 고르라고 했고요. 한번 표를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별 연령별로 향후 중점 지원 대상 지역 응답 비율을 지금 표시하고 있고요. 일단은 첫 번째 남성과 여성이고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이 있어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 중에 가중평균을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리면은 가중평균을 쓸 수 있는데 상황이 있고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각조를 보면은 남성과 여성의 표본 크기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성이 1000명이었다. 여성도 1000명이란 소리죠. 근데 그것만 알 수 있을 뿐 우리는 여기서 남성과 여성이 각각 몇 명인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습니다. 비율 정도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령대별 비율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항목이 6개죠. 연령대 비율은 몇 개예요? 4개예요. 여러분 이거 보시는 분들 웬만해서 다 방정식 아시죠? 연립방정식. 네. 좀 다소 생소하실 겁니다. 4원 1차 연립방정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x, y로 된 거 혹은 z까지만 하는데 w까지 포함이 되면 x, y, g, w 4원 1차 그러면 얘네들을 구하려면 방정식을 몇 개 만들어야 돼요? 4개를 만들어야 되지. 그래야 정정이 되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제 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지금 6개니까 이 중에서 4개를 골라서 이제 이걸 해가지고 얘는 이거 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럴 문제는 아닙니다. 기억 볼게요. 남성은 아시아를, 여성은 아프리카를 중점 지원 대상으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네, 맞죠? 네, 기억 맞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모름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모름에 응답한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일단은 모름의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건 맞아요. 그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근데 이것이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건 뭐 터무니없는 부분이죠. 여기에 지금 여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데 알 수가 없거든요. 틀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알 수 있는 거는 연령대별 인구 분포, 심지어 인구 뭐 명수도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20대 야한 30%구나, 얘랑 20%가 이런 식으로 그 비율만 알 수 있을 뿐이다라는 말입니다. 디귿 보죠. 20대 이하 남성 1000명 중 중남미를 중점 지원 대상으로 응답한 인원수는 약 1명꼴. 이게 뭘까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설마 이렇게 하진 않겠죠? 얘네 다 더하면 얘가 뭐야? 5.2, 8.3, 12.3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4죠. 그 중에 20대 이하가 4. 그러면 12니까 그러면 대충 12분의 4니까 우리가 간편하게 약분하면 3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20대 이하 남성 1000명 중에 여기 2.7이라고 하니까 2.7 곱하기 뭐 3분의 1 하면 0.9%가 되니까는 그거 곱해가지고 그럼 뭐 몇 명 정도 될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거 못 갑니다. 왜냐면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 막 1000명 주고 막 했으니까 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 막 가중평균을 쓰려고 하고. 근데 가중평균을 쓸 수가 없죠. 2.7, 3.6이랑 4.0이랑 남성, 여성 어떻게 합니까? 가중평균이 2.7과 3.6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더군다나 남성과 여성 표본수가 동일하니까 결과적으로 얘 더한 거에 절반. 뭐가 됩니까? 0.9, 3.15가 되겠네. 즉, 이 중남미의 전체 퍼센트는 3.15%. 여기까지밖에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알 수 있는 것은. 그거 가지고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고요. 20대 이하의 남자와 여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문제에서 만약에 만약도 아니야. 20대 이하 본다. 그러니까 연령대도 남성과 여성 표본이 동일하다. 이런 말 조건도 없잖아요. 맞죠? 남성과 여성의 표본 크기만 동일할 뿐이죠. 연령대별로도 남녀 표본 크기가 동일하다는 조건도 없기 때문에 어찌됐건 디귿은 구할 수가 없다. 알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좀 심오한 문제가 나왔는데 초반에 정답은 바로 나왔네요. 자, 응답자들은 향후 중점 대상 지역으로 아프리카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응답자가 둘이 표본 크기가 똑같다고 했죠. 그냥 둘이 더하면 됩니다. 얘 지금 뭐죠? 딱 봐도 지금 80에 육박하는데 얘처럼 80에 육박하는 애가 없어요. 아시아는 기껏해야 73.9가 되니까 결국 리을은 맞다라고 볼 수 있고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상황 판단 문제죠. 자, 3번과 A는 다음 표를 토대로 교과목별 실제 필요 교실수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단, 교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 교실수를 제한하되 이용률이 70%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주당 총 40시간 단위가 가동된다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걸 찾아보라고 합니다. 자, 일단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용률 100%시 소요 교실수가 가장 적은 교과목을 묻고 있죠. 이거네. 그럼 여러분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를 넘겨야죠. 이렇게 이용률 곱하기 뭐 한다? 실제 필요 교실수. 됐죠? 그러면 실제 필요 교실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아이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는 게 이게 맞네. 아이고, 똑같아가지고. 자, 이용률 100%시 소요 교실수는 적정 학생 수분의 예상 수강 학수 이거분의 이거 거기다가 8시간이죠. 얘는 이제 40으로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40분의 8은 뭐죠? 20%. 얘도 20%, 얘는 10%. 그럼 해보죠. 이거 15죠. 다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 이거 중에 가장 적은 교과목 이거 뭐 구할 필요 있나요? 15 곱하기 20%고 11 곱하기 20%고 11 곱하기 10% 누가 가장 작게요? 얘가 가장 작죠?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얘도 작고 얘가 가장 작으니까요. 그래서 1, 2, 3번은 제외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니은만 볼게요. 소비와 경제 실제 필요 교실수. 자, 이건 이제 얘를 이용해야겠네요. 얘를 구하고 싶어. 얘를 넘겨요. 그러면 뭐냐? 이용률로 나눠라. 근데 아까 이용률이 뭐라고 했죠? 70% 넘지 말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나? 분모는? 이거 아까 우리 구했잖아요. 소비와 경제. 15에 20% 곱하면 뭐죠? 3. 얘가 소수로 변환하면 이게 뭔 3이야? 0.7, 3이 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30분의 7이면 이렇게 뭐예요? 7, 4, 9구단. 9구단을 외자. 9구단을 외자. 7, 4, 그렇죠. 4.xx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70%보다 작아야 된다면
이것보다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당연히 커지죠. 왜? 분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분수값은 커지니까. 그러면 못해도 4.xx보다 커지려면 당연히 교실수는 4개가 돼야 될까요? 5개가 돼야 될까요? 5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5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이건 약간 생소하실 거예요. 아까 초도에 말을 했어야 되는데 2005년도에는요. 언어 논리랑 자료 해석 각각 40문항 이게 전부였습니다. 사항 판단은요. 언어 논리 자료 해석에 녹아냈거든요. 녹아서 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녹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 영역이 따로 없었고 여기에 각각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 판단 문제들이 보일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대기 중에 온실가스 얘기하고 있는데 증가 속도는 전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쉽지 않은 부분이죠. 지구 온난화. 그래서 이제 그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 증가가 주된 원인이 밝혀졌다고 지금 그 지문에서 말하고 있고, 지구 표면 그 온도는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온도 상승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아시아, 유럽, 러시아, 한국, 저희 북미, 캐나다 이쪽이 이제 그 위도상 북이잖아요.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적도를 기준으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90도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90도. 북이 0도부터 90도. 남이 0도부터 90도. 여기 호주 친구가 있죠. 여기 뉴질랜드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무슨 막 아무튼 막 여러 나라가 있겠죠. 어쨌든 북반구가 더 온도 상승이 크대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온난화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고, 이때는 약간 문제를 좀 더럽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 진짜 그 문서 짜신 분 뒤통수 때리고 싶은데 그냥 이때는요 최대한 많은 그 문제를 한쪽 안에 다 때려박아가지고 이런 식의 지금 부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서 그 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급감하는 반면 만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다. 맞죠, 당연히. 북반구가 우리나라가 거기 있으니까. 한류성 어종이면은 뭘까요? 명태. 이런 거 뉴스로 많이 접해보시지 않았나요? 수십 년 전에 명태 많이 잡혔는데 이제는 동해안에 명태가 안 잡힌다. 난류성 어종이 뭐가 있죠, 여러분? 고등어? 고등어 맛있잖아요. 고등어가 많이 잡히고 맞나? 어쨌든 2번 오존층 파괴로 인해 지구 생태계 및 동식물의 피해가 예상되며 말라리아와 더불어 세균성 이질 등 전염병이 전 세계적. 이건 지금 상관이 없는 내용 아니에요? 물론 기후변화, 온실가스라고 하면 오존층 파괴 당연히 연관이 있겠죠. 근데 그건 주관을 개입하면 안 돼요. 피셋은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냥 주어진 문제만 객관적으로 파악하라는 겁니다. 주관을 나오면 안 되죠. 그쵸? 여기에 지금 그런 부분이 나온 적이 있어요? 언급 안 됐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볼 것도 없이. 3번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물 부족 지역에서는, 그렇죠 여러분, 아까 온도 상승 언급됐죠?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애초에 물이 부족한데 온도 상승을 하니까 이제 물이 빨리 말라서 증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대기 중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증가하게 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0번은 상황 판단이 아니라 약간 언어 논리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보죠. 다음 글에 제시된 내용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 그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업무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거 찾는 게 조금 더 빡세지 않나 싶은데 한번 볼게요. 자, 부유세는 일정 액수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초과 순자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비례적 혹은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세제로 정의된다. 예컨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빚을 제외하고 총 액수가 일정 액수 이상일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세금 낼 때 뭐 근로소득세나 뭐 이런 거 따질 때 그 과세 표준이라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유예해 주는 거, 공제해 준다고 하죠. 그런 거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초과액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한대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국가들에서 대부분 유럽이네요.
시행하고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부유세의 개념 정의에 따라 근로, 상속, 투기 등의 자산 취득 방법별로 과세 비율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자, 내가 돈을 벌었어. 근데 그게 뭐 할아버님이나 할머님, 아버님이나 어머님한테 받은 상속받은 아주 큰 유산일 수도 있고, 투기, 참 투기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내가 무슨 뭐 부동산을 어쨌든 합법적인 부분에서 그 갭, 뭐 예를 들어서 1억에 샀는데 몇 년 뒤에 떡상했어요. 3억으로. 그럼 2억의 차익을 본 거죠. 그런 식으로 자산을 취득했거나, 글로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해서 상여금도 많이 받고, 에? 돈도 많이 아껴가지고 돈이 많이 모였어. 뭐 이렇게 이제 자산 취득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과세 비율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네? 왜? 일단 부유세를 도입해야 되는데, 뭐랄까. 이 부유세, 즉 자산의 취득 방법이 다르니까. 이렇게 주관을 개입하면 문제 틀립니다. 제가 아까 전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피셋은 절대로 주관을 개입하면 안 되는 시험입니다. 이 문제에서 나온 정보, 데이터, 지문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일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세율을 다르게 한다? 그렇게 되면 이 제도를 다음 글에 제시된 내용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 그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업무 내용하고 배치가 됩니다. 반대가 된다는, 모순이 된다는 소리죠.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볼게요. 부유세를 도입할 경우, 그렇죠. 뭐 해외 도피, 뭐 바하마 군도에 막 돈 세탁할 수도 있고, 예상되므로, 그렇죠. 만약에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부유세를 도입하면 세수 감소 효과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그거에 맞춰서 이제 로드맵을 짜야 되니까. 맞죠. 3번. 부유세 개념 정의에 따라, 그렇죠. 정확한 자산 평가가 선행되어야겠죠. 효과적인 자산 평가 관련 제도의 정비 방안. 그래야만 그거에 따라서 부유세를 부과하는데, 이거 뭐 주먹구구식으로 밑도 끝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부유세 너 돈 많네? 부유세 내놔라. 이건 아니죠. 그럼 삥 뜯는 거지. 그러니까 3번도 우리가 업무 내용으로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4번. 부유세를 도입할 경우, 그렇죠. 아까 여기서 분배라고 공평하게 분배해 보려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얼만큼 이 도입한 국가들이 이미 이거를 이제 도입한 국가들의 소득 불평등도를 보면서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5번.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 그렇죠. 우리 헌법에도 이중배상 금지 그런 원칙도 있고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도 있는 거죠. 반하는 문제가 우려되므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중과세가 되면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했는지 5번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1번 보도록 할게요. 핵주권. 뭐야 이거, 핵주먹도 아니고. 저 북한에 있는 우리 정은이, 응? 반말하면 안 되나? 근데 저는 군대 있을 때 우리의 추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이라고 배웠거든요. 북한 주민은 빼고요. 아무튼 군대에서 그랬습니다. 전 그냥 정은이라고 할래요. 내가 걔한테 존칭할 필요는 없는 건데. 제시문에 나타나지 않은 주장을 모두 고르면, 오래전부터 국내 일각에서는 소위 핵주권을 옹호하는 논의가 있어왔다. 핵주권은 핵무장 옹호론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본 정도의 핵무장 잠재력을 보유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규정된다. 이런 관점에서 핵주권 주창자들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규정한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하여 비판의 강도를 높여왔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맨날 시도 때도 없이 ICBM 싸대고, 이들은 제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비핵화 공동선언의 제3항을 수정하거나 아예 비핵화 공동선언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읽진 않을게요. 제가 무슨 뭐 낭송하고 무슨 낭독하는 건 아니잖아요. 핵주권에 대해서는 3문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사회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한다. 한국이 불합리하게 제철이 농축시설 보유 권한을 탈취당했다고 보는 측은 핵주권의 회복을 강력히 주장한다. 반면에 핵주권 논의에 반대하는 측은 우리도 제철이 농축시설을 가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대내적으로 약속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 핵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주권을 언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의혹과 불신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역설한다. 현 상태에서 핵주권 논의는 오히려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기억볼게요.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주권 논의는 한국에 대해, 그렇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주권을 언급하는 것은 불신만 일으킬 수 있고 결국 대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라는 국익 차원에서 핵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런 말이 나온 게 있나요, 여러분? 니은은 필요 없는 부분 같은데요. 제시문에 나타나 있는 주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디귿, 핵주권이란 용어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다. 핵과 주권이라는 강한 이미지가 그럼 뭐라고 해? 뭐 핵권리? 똑같구만. 디귿도 필요 없습니다.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이제 리을 볼게요. 핵주권 논의를 하려면 먼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직접적으로 이러한 말을 언급한 문장은 없지만 북한 핵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주권을 언급하는 것은 딱 봐도 지금 부정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부정적인 기조를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북한 핵 문제가 만약에 해결됐다면?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글에 대해서는 제시문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리피, 현 상태에서 비핵화 공동선언은 제3항을 수정하거나 그렇죠. 폐기하는 것은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다. 아까 어디 나와 있죠? 여기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마지막에 나와 있죠. 현 상태에서 핵주권 논의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어찌됐건 니은 디귿이 제시문에 나타나지 않은 주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난 자료 해석 해설하러 하고 있는데 졸지에 상황 판단 해설하고 있네. 12번 보겠습니다. 실전에서 이런 거 좀 넘어가는 게 좋죠. 다 풀기는 좀. 다음 설명을 읽고 옳은 거를 고르랍니다. 지자체는요, 그 축구단 대상으로 축구대회 개최한답니다. 팀당 참가비가 있대요. 근데 좀 특이한데 팀당 예선 경기 횟수 곱하기 15만 원. 그리고 경기당 축구장 그 대여료 및 음료수. 그래서 이거는 이제 7만 원. 한 경기에 7만 원을 내야 된다 소리고. 팀별로 이제 기념품 구입비 팀당 5만 원. 그래서 A와 B는 지자체가 다 부담한대요. 그 외에 소요되는 경비는 없고요. 축구장은 3곳이래요. 하루 최대 4경기. 그러면은 하루에 총 12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소리네요. 한 팀이 하루에 2경기 이상 할 수 있고요. 5개의 대안을 고안했다고 합니다. 참 일 못하네요. 이거 뭐 언제 이렇게 고려를 해. 그냥 2-3개 하고 끝내지. 신속하게. 모든 대안에 있어서 3, 4위전은 치르지 않는다. 이 대회에서 풀리그란 참가한 각 팀이 같은 조에 있는 다른 팀과 각각 한 번씩 대절하는 방식이며 토너먼트는 각 경기마다 패자는 탈락하고 최후에 남는 뭐 그런 식이라고 하네요. 보겠습니다. 5개의 대안 중 팀별로 내야 하는 참가비가 최소인 것은 대안 1과 3이며 그 경우 팀별 참가비는 45만 원이다. 지금 보면 각 조당 예선 경기 수가 3개죠. 그러면 조당 예선 경기 수가 3개니까 팀당 예선 경기가 3개니까 15만 원 곱하면 45만 원 맞네? 하시면 안 됩니다. 조당 예선 경기일 뿐이죠. 참가비는요. 팀당 예선 경기 횟수 곱하기 15만 원입니다. 자, 24개 팀이 있는데 3개 팀, 즉 8개 팀으로 쪼갠다는 거죠. 그러면 A, B, C라는 팀이 있어요. 그러면 한 팀당 몇 경기씩 치릅니까? 2번씩 치르죠. B는 얘랑 치르고 C는 둘이 치르고. 그럼 얼마예요? 30만 원입니다. 니은 볼게요. 대안 2의 경우 지자체가 받는 참가비 수입은 1441고 소요 경기는 601만 원. 자, 일단은 대안 2부터 볼게요. 4개 팀이네. 그러면 지금 한 팀당 몇 경기씩 치르죠? 3경기씩 치르죠. 45만 원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한 조에 4개 팀이니까 45 곱하기 4 하면 뭐가 되죠, 여러분? 180만 원. 그런데 그 조가 몇 개 있어요? 32팀이 참가했는데 4개 팀 1조로 자르니까 48에 30이죠. 8을 곱하세요. 88이 64, 800, 1440만 원 맞죠? 자, 소요 경비 아까 뭐라고 했죠? 경기당 얼마? 7만 원. 그 다음에 팀당 5만 원. 자, 팀이 쉬우니까 일단 팀부터 빠르게 계산해 볼게요. 32개 팀이 참가했죠. 32 곱하기 5만 원 하면은 그렇지 160만 원. 자, 그러면 이제 그 음료수 값 그걸 이제 계산해 볼게요.
자, 경기당이었죠. 그럼 총 경기가 몇 개죠? 일단 본선 경기는 15경기니까 이건 그냥 더해주면 되고요. 총 몇 경기를 치릅니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4개 팀 풀리그가 조당 예선 경기 수잖아요. 그쵸? 이거는 팀당 경기할 때가 아니라 경기당이잖아요. 그쵸? 팀 입장이 아니라 그냥 경기 입장만 보는 거니까. 한 주에 6개 경기를 하니까, 즉, 68에 48. 따라서 이거 더하면 뭐가 되죠? 63이 되죠. 곱하기 7만원 하면 뭐가 되죠? 441만원이 됩니다. 21의 제곱이네요. 그럼 얘네 둘을 더하면 뭐가 되죠? 601만원이 되겠죠. 니은은 옳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억 틀리고 니은 맞으니까, 여기서 디귿은 볼 필요 없으니까 디귿은 맞으니까 넘어갈게요. 리을, 대안 5의 경우 대안 4보다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한다. 자, 나누면 16개죠. 곱하기 6하면 즉 최소 예선은 총 96경기가 진행되고 얘는 120경기가 진행되고요. 이건 지금 15경기, 31경기. 둘이 더하면 당연히 얘가 더 크지 않나요? 얘는 130을 못 넘고 얘는 130을 넘으니까요. 따라서 대안 4가 더 많다. 리을은 뭐다? 틀렸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니은 디귿이 맞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번 보도록 할게요. 한 공장에 새로운 생산 라인이 생기면서 1개월마다 한 명씩 새로운 사원이 배치되었다. 이 라인에 A 사원이 첫 번째로 배치되었고, 한 달마다 지금 B, C, D, E가 왔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1인당 월간 생산량을 표현했다. 월간 생산량이 가장 많은 사원과 적은 사원은 누구인가? 이거는 뭐냐면 평균 구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얘 한 명밖에 없죠. A는 몇 개, 1인당 얼마 생산해?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2명 됐는데 14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합이 얼마가 돼야 돼? 28이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지금 뭐죠? 얘가 15니까 13이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36이니까 이거 빼주면 뭐가 돼요? 8이 돼야겠지. 얘가 28이니까 더하면 36. 얘도 똑같습니다. 얘는 오히려 똑같네. 48. 48이니까 얘는 결국에 D는 뭐가 돼야 돼요? 12가 돼야 되겠죠. 얘네 셋이 더하면 36이니까. 나머지 2. 이 방식만 하면 금방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게. 얘는 65니까 여기까지 더한 게 뭐였어요? 48이죠. 그럼 65에서 빼기 48 하면 뭐가 되죠? 17.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많은 사원, 적은 사원 물어봤죠. 이 C가 되겠죠. 어디 있나요? 여기 있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4번 볼게요. A연구소는 해외 바이어, 국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축을 보면요, 해외 바이어가 평가한 경쟁력 지수, 세로축을 보면 국내 수출 기업이 평가한 경쟁력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절한 거, 제가 옳은 설명을 한 거를 고르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쟁력 지수는 강점이라고 평가한 응답자의 백분율에서 약점이라고, 좀 되게 재밌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여기다 좀 써놓을게요. 이게 이제 경쟁력 지수, 여기 나와 있는 거라고 합니다.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에 대하여 해외 바이어의 약 22%가, 해외 바이어 여기죠 여러분. 그럼 이걸 대리면 이게 여러분 여기 20이고 30이거든요 언뜻 보면 22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기억을 맞다고 하면 틀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강점이라고 평가를 했죠. 얘는 경쟁력 지수고. 근데 경쟁력 지수는 어떻게 구해요? 강점이라고 평가한 응답자의 백분율에서 약점이라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구할 수 있죠. 강점을 X로 둬봅니다. 그럼 뭐예요? 약점은 당연히 100%에서 X%를 뺀 게 약점이 되겠죠. 왜? 둘이 합쳐서 100%가 돼야 되니까. 그럼 얘가 뭔데? 22%래요.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해 봅니다. EX는 뭐예요? 122. 그럼 X는 뭐다? 한 61% 정도 된다. 그러니까 자세히 계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수치죠. 해외 바이어가 평가한 경쟁력 지수와 국내 수출 기업이 평가한 경쟁력 지수 간 차이가 가장 큰 거 가격. 요거랑 요거가 있는데 지금 누가 봐도 얘가 더 가장 차이가 크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30, 20 차이 없어요. 조금밖에. 하지만 얘는 마이너스 20 몇에 10 몇이니까 얘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얘는 옳습니다. 디귿. 제품 다양성에 대하여 해외 바이어보다
국내 기업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품 다양성이 여러분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잘 보시면 해외 바이어가 지금 여기가 있어요. 이게 기준이 경쟁 수가 0에 지금 가까이 근처에 있고요. 국내 수출은 지금 이게 제품 다양성이 마이너스 10%를 넘었어요. 그러면 해외 바이어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죠. 왜? 양에 가까우니까. 그러면 틀렸죠. 반대가 됐죠. 그럼 일단 틀린 거를 좀 제거를 해주면 기억 디귿 답이 나와버렸네. 3번 리을만 그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디자인과 가격은 국내 기업보다 해외 바이어가 평가한 경쟁력 지수가 더 높다라고 했는데 디자인하고 가격이 어딨죠? 별 네모를 쳐볼게요. 얘랑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외 바이어가 여러분 국내 수출 기업보다 지금 더 높은 게 뭐냐면 얘는 지금 양이에요. 근데 국내 수출 기업은 모두 여기를 기점으로 아래가 마이너스거든요. 따라서 해외 바이어가 더 높게 평가하고 있죠. 그러면 맞는 말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놨네. 15번은 중등학교 학생의 중퇴율과 중퇴 원인별 분포에 관한 표이다. 이에 대한 다른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욕하면 안 되겠죠? 마음속으로는 이미 쌍욕을 했는데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표 1은요. 중학교, 중등학교 중학교라고 하면 되지. 중등학교 중퇴자와 중퇴율 중퇴자의 중퇴율과 원인별 분포. 그 다음에 표 2는요. 품행으로 인한 중퇴자의 학년별 분포가 중학교 일반계 실업계로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중등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하고요. 중퇴율은 이거보다 이거 기억 보겠습니다. 품행으로 인한 고교생 중퇴자 수는 학년이 높을수록 줄어들고 맞죠? 지금 3년 모두 일반계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중퇴율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학년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거잖아요. 왜냐면 얘는 같은 수치니까 공유하겠죠. 그러니까 볼 필요 없는 거고. 이러한 현상은 실업계 고등학교보다 일반계에서 이게 이제 여러분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수치만 봐도 얘네가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수치가 줄어들고 있어요. 일반계보다. 그리고 심지어 중퇴자 수는요. 실업계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이게 말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중퇴자 수 자체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일반계보다 이러한 현상이 학년이 높을수록 중퇴자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더 크다. 실업계가 일반계보다. 결국 기억은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6년에서 98년까지 실업계 고교생 중퇴율의 3년간 평균은 뭐래요? 일반계 고교 3년간 평균의 3배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그냥 이거 중퇴율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랑 여러분 요거랑 요거를 더해 볼게요. 1.3은 똑같으니까 둘이 곱하면 더하면 2.7이 되죠. 이게 그냥 1.3으로 보세요. 2.3, 2.7 더하기 1.3은 4.0. 그러면 아까 평균을 물었죠. 이거 나누기 3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4.0 곱하기 3하면 12잖아요. 그러면 실업계 중퇴율 합이 12를 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6, 8.4, 그 다음에 11. 그럼 뭐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틀렸다고 우리가 잠깐만요. 아유씨, 죄송합니다. 뭔가 기억이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거 아까 실업계가 더 뚜렷하다고 말했잖아요. 죄송합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다시 일반계 고교생의 중퇴율에 일반계가 이제 2.7에 4.0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교생 중퇴율 실업계 고교생 3.6, 4.8, 8.4죠. 그 다음에 이거 밑에 4.66이니까 여기다 좀 자리가 없어서 그럼 얘는 뭡니까 여러분? 딱 봐도 자세히 계산하지 않아도 13을 넘죠? 그러면은 아까 12만 넘어가면 된다고 했는데 13이 넘어가니까 3배 이상이 맞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는 틀렸습니다. 자, 일단은 선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이 맞으니까 3, 4번 중에 답이 나오겠네요. 미음은 똑같이 있을 거랑 맞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98년 중등학교의 총 중퇴자 수는
96년에 비해 증가하였다라고 하는데 중등학교의 총 중퇴자 수를 묻고 있죠. 뭐 이거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98년의 총 중퇴자 수는 요거를 더하면 되겠죠. 근데 96년에 비해 증가했니? 다 더하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딱 봐도 중학생 증가했고 일반계도 증가했어요. 2236에서 2609로 마지막 실업계도 8294에서 14260으로 압도적으로 증가했죠.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봐도 증가했다는 게 보입니다. 리얼.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도 리얼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가사로 인한 중퇴자의 비율과 품행으로 인한 중퇴자 비율은 96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거 보라는 거네. 그쵸? 증가하는지 볼게요. 뭐 그냥 이제 중학교 다 고등학교 같이 보면 되겠네요. 그거 뭐라고 했죠? 증가하고 있다고 했죠? 감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사는 지금 감소하죠. 품행은 증가하는데 뭐 일반계도 감소하고 있고요. 감소하고 있고요. 따라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그 세계 반도체 산업에 관한 자료고요. 옳지 않은 걸 고라고 합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반도체 시장 규모가 비메모리, 메모리로 나뉘어져 있고요. 표 1은 주요 제품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표 2는 한미일 반도체, 그렇죠. 기술 수준에 대해서 많이 묻고 있죠. 이런 문제 자주 나오고 있죠. 자, 일단 볼게요. 일단은 기억 한번 일단 빠르게 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간의 시장 규모 차이는 95년에 비해 2000년이 2배 이상이다. 95년이 여러분 이거거든요. 여기 수치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얘가 950이고 593이에요. 그럼 그냥 550으로 보면 줄의 차이는 400이라는 게 암산으로 보여지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2000년이 2배 이상이라고 했죠. 1995년에. 그럼 얘의 2배는 뭐예요? 800. 그러면은 여기 이게 지금 492거든요. 여기다 800을 더해볼게요. 얘 500으로 보고 그럼 1300이죠. 근데 그러면은 이 비메모리는 1500이 넘거든요. 돼요, 안 돼요? 지금 더 작죠, 얘가. 따라서 2배 이상이다 라는 걸 맞다고 표현할 수, 그러니까 파악할 수,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니은 2000년 비메모리 시장은 반도체 시장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품별로는 아날로그 및 로직 ASIC 제품이 비메모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대요. 자, 이거 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비메모리가 이 전체에서 4분의 3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전체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미만이어야 되겠죠? 왜냐면 얘가 4분의 3 이상이려면 둘이 합쳐서 100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492 2044를 비교해 볼게요. 설명이라서 이걸 따로 끄집어서 숫자를 빼오는 거지 실전에서는 바로 여기서 넘어가세요. 얘 곱하기 4 해볼게요. 얘 500으로 봐도 4하면 2000이죠. 얘 돼요, 안 돼요? 넘어요, 안 넘어요? 못 넘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25% 미만이란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4분의 1이 25%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예요? 얘 4분의 3 이상 맞죠? 이건 맞습니다. 아날로그 로직 제품이 비메모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지 볼게요. 둘이 더하면 651. 비메모리 시장은 뭐죠? 1500이 넘는데 그럼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절반 이상이 안 되죠. 디귿.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설계와 제조 기술 수준은 일본보다 높대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기준이 일본이 100이잖아요. 근데 105, 120이면 당연히 높은 거죠. 맞습니다. 기초 기술 수준은 미국이 가장 높다. 틀렸죠. 90, 95면 일본이 100이면 일본이 가장 높은 거죠. 한국의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 기술과 메모리 반도체 제조 기술 수준으로 보아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비는 2대 3 정도가 될 것이다. 지금 이게 85대 120이잖아요. 그걸 80대 120으로 보면 40으로 나누면 2대 3이죠. 아마 이런 함정을, 말도 안 되는 함정을 유발하는 것 같은데 이거랑은 관계없는 선지입니다. 알 수 없어요. 너무 뜬금없네요. 틀린 거 고르라고 했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볼게요. 우리나라 어업의 6개 업종별로 지난 1년 동안 어선 한 척당 어업 비용과 경상이익을 조사한 결과다.
근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이 표에서 근거하여 연료비 상승의 효과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표를 보면 일단 우리나라 업의 업종별 수익 구조가 어선 한쪽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균이 나와 있고요. 근데 경상이익에 대해서 지금 뭐 말을 안 해주는데, 이 문제가 조금 경상이익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지 이게 좀 약간 터무니없어지기는 할 수도 있겠네요. 이걸 좀 언급을 해줬어야 되는데 여기 각주에다가 일단 볼게요. 연료비가 상승하면 6개 업종 내 모든 어성의 어업비용 평균이 4% 증가한다. 어업비용 중 연료비 비중이 여러분 20%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분모가 어업비용이고 그 위에 연료비라는 겁니다. 얘가 지금 20% 증가한다는 거는요, 지금 얘가 1이고 5라는 소리예요. 왜냐면 20%니까. 따라서 20%에 20%는 뭐죠? 4. 맞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헷갈리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료비가 320에 20%는 뭐죠? 32 곱하기 2니까 64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가정한다고 했죠. 따라서 어업비용도 그만큼 늘어나야겠죠. 왜냐하면 어업비용 안에 그러니까 어업비용 안에 얘가 포함되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게 이거예요. 각주로 이런 거를 좀 여기다 써줬어야 됐어. 이런 거를. 아니 뭐 개떡같이 써놔도 찰떡같이 알아듣겠지 뭐 이런 마인드라면은 그래요. 제가 그냥 송구하다고 할게요. 근데 나는 그 정도의 스마트한 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최근 트렌드는요, 반드시 각주에다 그런 거 언급해줍니다. 아까 경상이익에 대해서도 언급해줘요. 이거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안 합니다. 어찌됐건 1600에서 64가 증가하니까 1600의 1%는 뭐예요? 16이잖아. 곱하기 4하면 딱 떨어지죠. 4%라는 소리입니다. 니은 연료비가 50% 상승하면 320에 50%는 뭡니까? 160. 6개 업종 모든 어선의 경상이익의 합은 0보다 작아진다. 이것도 경상이익은 뭐에서 연료비를 한다. 이런 조건이 있었어야 돼. 159죠. 이거 노린 거거든.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159의 수익을 얻은 상태야. 잔고에. 근데 50% 상승했어. 160이 연료비야. 깎아야 돼. 그럼 내가 번 돈에서 깎아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0보다 작아진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디귿. 연료비가 20% 상승하면 어업 비용 중 연료비 비중이 높은 대형기선 저인망 어업은 경상 적자로 전환된다. 얘가 지금 20%가 106이죠, 여러분. 530이니까. 근데 얘는 지금 이모 모아둔 게 160이네. 그럼 여기서 빼주면 한 54의 여력이 있죠. 아직까지는 흑자입니다. 이걸 보라는 거죠. 결국 디귿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뭐가 될까요? 4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3년부터 2002년까지 A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 현황을 나타냈고요. 옳은 것을 고려합니다. 1번 바로 볼게요. A 지역 전체 범죄자 수는 97년을 정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게 잘 안 보이시죠? 97년이 여기거든요. 감소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면 이거가 얘네 둘을 합친 거거든요. 이거 보면 되는데 지금 감소했는데 여기 여러분 잘 보시면 좀 증가해서 보이세요? 가까이 가면 핸드폰도 노안이 와가지고 흐려지더라고요. 이거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증가하죠? 틀렸습니다. A 지역 전체 범죄 중에서 형법범의 비중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즉 요거분의 형법범이 이거 여러분 하얀 막대기거든요. 즉 이거분이 이거가 지금 매년 감소하는지를 봐달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 볼 필요는 없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분모가 되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미세하게 줄어들죠. 즉, 이 분모는 줄어들고요. 이거 보면 미세하게 얘가 지금 올라가거든요. 그럼 뭐예요?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때 연도는. 따라서 반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 93년도하고 2002년에 범죄 유형별 A 지역 범죄자 수를 비교해 볼 때 살인범의 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06명, 53명. 53명 감소했어요. 그럼 막 되게 막 50%나 감소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절도 폭력을 볼까요? 강도를 봐야겠구나. 강도는 2,900명에 1,600명, 1,000명이 넘게 감소했는데 누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거죠? 당연히 아니죠. 강도가 지금 강도만 봐도 틀린데 이거는 이제 그 큰 폭이 이제
감소율이 이제 엄청 크다. 뭐 이런 걸 이제 오인하게끔 만든 이제 선지 그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오인하게끔. 4번 6개 범죄 유형 중 2002년에 전년 대비 A지역 범죄자 수가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한 건 방화다. 즉 뭐냐면 여기서 여기 갈 때 감소율이 가장 작은 걸 찾아라라는 소리인데 여러분 감소율보다 증가율로 판단하기 더 편하죠. 그러면은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감소율이 가장 작다는 것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증가율이 가장 큰 놈이랑 똑같습니다. 그 말하는 게. 그러면은 방화를 보면 53에서 91이면 얘 두 배는 106인데 얘가 지금 한 15 정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한 70% 정도 증가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7배 정도. 나머지를 보면 이렇게까지 증가한 게 없어요. 따라서 2001년 입장에서 보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 감소율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A국 제조업체의 현금 보유 비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보유액이 우측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추할 수 있는 거. 뭐 이제 유추를 하네. 상황 판단도 아니고. 주요 재무지표 추이가 나와 있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뭐지? 그러니까 매출액분의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억. 현금 보유 비중은 91년부터 98년까지 6%를 유지하다가 99년에 5%로 낮아진 후 지속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맞네요. 5% 낮아지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고요. 니은 2002년 총 자산 규모는 450조. 총 자산 규모는 이제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얘를 이제 올리면 보유액 나누기 보유 비중, 즉 요거 나누기 요거를 해라 이 말입니다. 2002년 들어볼까요? 여기 지금 둘이 여기 근처에 있거든요. 보유액을 보면은 45점 몇 조죠 저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45보다 많겠죠. 근데 우리는 자세한 수치를 원하지 않아.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45 이상이겠구나. 비중은 막 7점이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해요. 9%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적어도 9%보단 작을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이거? 95, 45. 근데 분모는 9보다 작고 얘는 분자는 45보다 큰데 그럼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500조를 넘는다라는 우리가 조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450조는 터무니없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디귿 1999년에 비해서 2002년에 매출액은 증가하지만 유형자산은 감소하였다. 보겠습니다. 99년이 여기 있고요. 2002년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유형자산은요. 여기서부터 2.4%가 증가했지만 전년 대비 2001년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2.5%가 감소했고 마이너스 1.8%가 감소했어요. 단리 복리 개념으로서 이런 거 있잖아요. 1 플러스 n 해가지고 뭐 여기 n승 뭐 그 몇 승 이렇게 곱해주는 거. 단리는 그냥 뭐 15%씩 이렇게 곱해주는 거고 그냥 상관없이 그런 걸 고려해야 되지만 그런 걸 고려하라고 낸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봐도 2.4% 증가했다가 내일이 2년 동안 2.5%, 1.8% 감소했다면 당연히 2002년 입장에서는 1999년보다 감소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보통 피스 대선이 이렇게 풀면 됩니다. 2.4가 플러스였고 마이너스 2.5였고 마이너스 1.8이었죠.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9%가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1999년 대비 2002년도에 유형자산은 약 1.9% 감소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물론 계산하면 1.9%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풀 수 있게끔 됩니다. 안 그러면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산기 공개경쟁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출제위원께서 감수하십니다. 감수해서 내주십니다. 유형자산 어쨌든 감소했고 매출액은 뭐 플러스니까 맞고 그럼 니은 다 제거하면 기억되게 리얼 볼게요. 2002년에는 매출액 증가율이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소폭 상해 맞죠? 7.5, 7.4 0.1%포인트 올랐으니까. 근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했대요. 여러분 영업이익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이거잖아요. 근데 2002년도에 7.4%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2001년에 비해서 2002년도에 7.4% 증가했다는 뜻이 되는데 여러분 증가를 하게 되려면 굉장히 심오한 보기네요. 분모의 증가율이 커야 될까요? 분자의 증가율이 더 커야 될까요? 얘가 더 커야 그러니까 시간이 좀 없는데
혹시라도 또 질문 들어올까 그냥 여기서 그냥 원천 봉쇄해버리겠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3에서 5가 증가하면 2가 증가한 거니까 한 67% 정도 증가를 했고요. 10에서 12면 2 증가했으니까 20% 증가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누가 더 증가율이 크죠? 분자가 더 크죠. 그 말은 이 분수가 얘보다 크다는 걸 우리가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커야만 매출액보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 증가율이 7.5%죠. 그럼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당연히 7.5%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 매출의 영업이익률이 플러스 상태가 될 테니까. 그러면 이거 틀렸죠. 왜 감소해? 당연히 늘어나야지.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 20번 보겠습니다. 신입사원 월급 주는데 값은 군필이고요. 이런 경우 이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차이값으로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공통되는 부분은 제거해주고 군필. 업무 경력 2년 많고 을은 미필. 하지만 교육 연수 4년 많다. 이 경우 이제 그 월급. 자, 일단 기본급은 똑같으니까 제거합니다. 군 미필자. 자, 갑이 군 필이죠. 5.3만 원 더 받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을보다 업무 경력. 업무 경력은 W. 12만 원 더 받겠네? 나머지는 얘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 곱하기 4가 되겠지. 아까 4라고 했으니까 8.8. 어떻게 해주면 되냐? 차이를 빼주면 됩니다. 8.8을 여기서 빼주면 뭐가 돼요? 여기서 그냥 빼서 계산할까? 3.2니까 85,000원이 되겠네요. 8.5니까. 누가 더? 얘가 더.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05년도 피셋 자료에서 기출 해설 첫 번째 영상이었습니다.